escalated beyond Myanmar's borders.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북한이 75일 만에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정부와 국제사회가 긴급히 대응한 소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걸석 재판 소식 등을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뉴스포커스, 뉴스19를 중심으로 박두병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뉴스 리뷰가 보도한 반복되는 재벌의 갑질, 뉴스 포커스에서 진행한 세계 1% 연구자 경단녀 박은정 교수 대담, 중증외상센터 세해 예산 삭감 논란 뉴스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갑질이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가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합니다. 뉴스 리뷰는 한화그룹 회장 3남이 변호사를 폭행한 소식으로 또 시끌하다고 말하면서 땅콩해양 사건부터 운전기사 모욕까지 끊이지 않는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사를 정리했습니다. 뉴스는 2013년에 일어난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이 항공사 용역 직원을 신문지로 폭행한 사건으로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출발 직전에 도착해 비행기를 타지 못하자 벌인 일이라고 전하면서 바로 사과했다는 블랙야크 관계자의 인터뷰를 들려줬습니다. 이듬해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해양 사건이 연말을 달궜다고 말하면서 당사자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최근 인사상 불이익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운전기사 폭행은 회장님 갑질의 상징이 됐다고 말하며 2015년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 지난해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올해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이 대열에 합류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식당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때린 미스터 피자 운영업체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은 가맹점으로부터 거액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최근에 벌어진 유명 치킨 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창업주의 가맹점이나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돈이 곧 힘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빚어낸 또 하나의 적폐란 지적으로 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뉴스 리뷰는 재벌 총수와 일가의 갑질사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종류의 갑질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자한테, 낮은 자는 더 낮은 사람한테, 부자는 가난한 사람한테, 강자는 약자를 대상으로 갑질하기 쉽습니다. 뉴스 리뷰가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방해하는 갑질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후속 보도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되며 경희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박은정 교수 대담입니다. 뉴스는 50대 늦깎이 여성 과학자가 과학기술계에 신선한 울림을 주고 있다면서 2017년 연구성과 세계 상위 1% 연구자 선정과 흑수저, 주부, 계약직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유리천장을 깬 일명 경단녀 박사 박은정 교수를 소개했습니다. 앵커는 세계 상위 1% 연구자의 2년 연속 선정이 이례적이라고 축하하며 소감을 물었습니다. 박은정 교수는 선정되고 시상식 참여 여부를 물었을 때 망설였다. 워낙 저명한 분들이 나오는 자리라 나 같은 사람이 가면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다. 한참 고민하다 나이 들어서 괜찮은 추억거리일 수 있겠다 싶어 참석했다. 지금 이 상황이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앵커는 카이스트가 먼저 평생 연구만 할 수 있는 교수직을 제안한 걸로 안다. 최종적으로 경희대를 선택한 이유를 질문했습니다. 경희대로부터 특채 제안을 받고 가슴이 벅차서 많이 울었다. 그동안 비정규직이라서 모든 걸 내려놓고 퇴직 준비하고 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마음을 굳건하게 먹었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비정규직의 서름 같은 것이 내 안에 쌓였나 보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연구자한테 기기나 설비 같은 연구 여건도 중요하지만 내 서름을 씻어준 분들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는 박 교수의 심정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박 교수를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이런 수식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지금 여러 사정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불안한 여성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수식어든 문제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앵커는 상위 1% 안에 들어간 박 교수의 연구 분야를 질문했습니다. 박 교수는 본인의 연구 분야는 나노 독성학, 면역 독성학이다. 그녀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나노 입자를 예로 들며 안전성 검증이 100% 된 건 아니다. 면역 독성학에 관심이 많아서 어느 날 실험을 하는데 나노 입자가 분해가 안 되더라. 그 순간 나노 입자가 면역 세포를 파괴한다면 어떡하지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나노 독성학을 연구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 생각했고 이 분야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는 박 교수가 화장품을 말씀하셨는데 연구할 때는 화장을 못한다고 들었다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박 교수는 화장을 좋아하지 않고 화장할 시간에 잠을 자고 싶다. 제가 실험을 하면서 2박 3일, 3박 4일 집에도 못 들어간다. 씻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서 화장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 그간 박 교수가 수행한 연구의 치열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는 연구에만 몰두해 쉽지 않았을 텐데 결혼, 임신, 출산, 육아까지 힘든 시기가 있었을 텐데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지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셨는지. 박 교수는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못해서 제일 어려웠다. 하고 싶어서 잘할 수 있어서 연구를 시작했고 잘 해내고 싶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아들과 남편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다며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앵커는 석사 후 8년 만에 박사를 시작할 때 남편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심정은 어땠냐고 질문했습니다. 아버님이 식도암이었지만 조금 안정이 됐고 아들도 중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박사를 시작했는데 1년 반 후에 아버님이 중풍 치매를 앓았다. 그때 신랑이 지금 그만두면 다시는 못한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이번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아들 뒷바라지를 전혀 못했고 아들이 엄마 뒷바라지를 한 상황이라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는 꿈을 펼치지 못하고 출산과 육아 외에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경력이 단절되고 자기도 두려웠고 다시 시작 못할 줄 알았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은 엄마로서 나중에 다른 자리로 가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이 목표라고 했는데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지 앵커가 물었습니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 주변의 호의와 응원 덕분에 발령도 받았다.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보답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이 길로 매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모든 연구를 혼자 했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날개를 달았으니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앵커는 박 교수의 인터뷰가 많은 여성에게 힘과 용기를 줄 거라면서 대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스는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된 비정규직 교수였던 박은정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녀가 꿈을 향해 달리면서 감당했던 며느리, 아내, 엄마의 역할, 특히 비정규직 신분에서 정규직 교수가 된 절절한 심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비정규직 신분으로 곧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에겐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만 박은정 교수가 놀라운 연구 실적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는 왜 어느 학교도 정규직 제한을 안 했는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특히 학교 사회에 어떤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살펴볼 대목입니다. 관련한 심층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1부에서 방송된 중증외상센터 새해 예산 어이없는 삭감 이유 보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 중증외상센터 예산이 올해보다 40억 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라면서 뉴스는 시작합니다.
여론이 확산되고 기자는 규순 병사의 극적인 탈출과 치료 과정을 보면서 중증외상센터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말하면서 중증외상 치료 분야의 열악한 현실을 토로하는 이국종 교수의 인터뷰를 보여줍니다. 상황이 이런데 새해 중증외상 전문 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400억여 원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10%가량 줄었다며 올해 사용하지 않은 예산 100억 원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중증외상센터 설치 비용 지원액은 신청자가 없었고 나머지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은 외상센터 전문의를 하려는 의사가 없어 100억 원이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정부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폭 감액될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원안을 유지했다며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정확한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짰다면서 운영비 지원금 15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예산 심의가 길어지면서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결국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알려지자 도대체 국회가 뭐하는 곳이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고 예산 심의의 마지막 공간인 예결위에서 삭감된 채로 올라온 정부의 기조가 유지될지 아니면 비등한 국민 여론에 힘입어 예산 증액 쪽으로 방향이 잡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정확한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짰다며 지원금 15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서 일부 의원들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여야 국회의원 모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당, 아니면 야당, 야당이면 어느 야당 출신 의원을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국회가 뭐하는 곳이냐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표현으로 봤을 때 일부 의원들이란 여야 국회의원 모두를 지칭하는 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주어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좋겠습니다. 뉴스가 어떤 것은 정보로 제공하고 어떤 것은 제공하지 않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덕성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임채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11월 26일에 방영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주간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이슈가 되었던 주제를 보도국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핵심을 짚는 분석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인 여의도 족집게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역대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리를 다뤘습니다. 최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그 역할과 성격에 대해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해졌을 법한데 이번 리포트에서 잘 정리해주어 좋았습니다. 먼저 정무수석의 자리는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있어야 하고 국정 현안을 놓고 여야와의 소통과 조율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 출신으로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주로 기용돼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자료 화면과 함께 역대 정권에서 정무수석을 지내온 인물들을 소개하며 영향력을 떨쳤던 관련 사건 등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박정희 정권 당시 정무수석실이 처음 만들어졌고 노무현 정부에서 유인태 초대수석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가 이명박 정권 때 다시 부활한 역사를 말해주어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 디도스 공격 사건 등 정권 변화에 따라 달라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들의 결말을 요약했는데요. 농단 사건의 중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됐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은 권력에 따른 빛과 그림자라는 기자의 말에 크게 공감이 갔습니다. 정권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해왔습니다. 한 주간 기업 뉴스들을 리뷰해주는 두 번째 코너,
기업 기상도에서는 이름에 맞게 기업들의 경제 소식을 기상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날씨처럼 사건의 여파를 받아 희비가 엇갈린 기업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기자 머리 위에 띄운 이미지가 인상 깊었는데요. 홈런 친 기업에는 맑은 표시로 해 아이콘을 띄우고 먼저 삼성전자 저격당한 기업에는 흐린 구름 이미지를 띄워 어려운 경제 뉴스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맑은 기업으로는 평창 롱패딩으로 최고 스타 기업이 된 신성통상을 소개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팩사백이라는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에 임상 3상 순환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신라젠을 소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불이 붙었죠. 그 핵심이 바이오주고 그 중심에 신라젠이 있습니다. 팩사백이란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3상 순환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시가총액 7조, 8조대를 오가는데요. 코스피, 현대중공업, 삼성전기, KT와 비슷한 겁니다. 흐림 기업으로는 미국에서 세탁기 관세 폭탄을 맞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그리고 금품 로비로 공공입찰을 못한 대우건설 소식 등을 전했고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홍역을 치르게 될 SPC, 교촌치킨 등 제빵 치킨 업체들의 불황 전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박창진 전 사무장이 부당징계 무효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대한항공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진행을 맡은 기자가 스타, 악몽, 몸집 등 핵심적인 단어 등을 사용해 기업의 좋고 나쁜 상황을 쉽게 각인시켜 주어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회사는 영어 시험 등급이 네, 앞서 모니터한 여의도 족집계에서는 정권에 따라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폐지와 부활을 하고 또 정무수석들이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나는 모습 등을 봤는데요. 임채원 학생은 정무수석실 관련 기자의 분석에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네, 기자가 정무수석은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자리라고 말한 만큼 그 역할과 의무는 매우 엄중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권력을 행사한 지난 정무수석들의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무수석에 주어진 당청 관계나 국회와의 소통, 대통령 보좌 등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후반부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인 현장인에서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을 취재기자가 직접 만났는데요. 지진과 여진으로 집이 파손된 포항 주민들은 정부에서 마련한 임시대피소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지진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이 공포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 있다가 예를 들어서 무너지면 뭐 죽으면 누가 알아.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비롯해 어린아이, 부모 등 심리치료사가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겪는 이재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기자가 수많은 방송 매체가 그랬던 것처럼 깨진 콘크리트 조각들과 찌그러진 차 등 피해 입은 모습을 다룬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동네 어르신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너진 집에서 벗어날 수 없어 소외된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짚어줘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넣을 수가 없고 저 아저씨가 아파가지고 거동 못하니까 대피소 가기도 좀 불편하거든요. 끝으로 포항시가 겪은 고난에 전국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가 이재민들을 돕는 모습을 취재기자가 전하며 간접적이나마 안도가 되었고 지진 피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복구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아픔을 함께하는가 하면 이재민에게 네, 명품 리포트 백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임채원 학생은 세 코너 중에 어느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기업 기상도라는 코너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신성통상 롱패딩을 다루면서 시선을 끌었고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해당 기업에 대해 간결한 문장과 사진으로 요약과 정리가 잘 되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가 완성도를 높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자가 대한항공과 대우건설 등 흐림 기업들을 향해 꼬집었던 말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덕성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임채원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1년 전 전국의 가금 농가를 강타해 최악의 피해를 입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산되고 있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 2월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기 차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AI 발생 여파와 대책을 살펴보고 우리 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허찬행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북 고창의 오리 농가지만 지금 전국 곳곳에서 AI 바이러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AI 확산 상황과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약을 먼저 해주시고요. 우리 언론이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된 것은 지난 11월 18일 전북 고창의 한 오리 사육 농가에서였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닭에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인 치명적 바이러스입니다. 아직 농가 확진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지만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전남 순천만, 제주 하도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에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시기라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차단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 경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상 언론 보도는 H5형 AI가 최초 검출된 지난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방송 보도입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연합뉴스 TV의 주 시청 시간대 저녁 종합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열흘 동안 전체 보도 건수는 16건이었습니다. 최초 AI가 검출된 18일에는 1건, 19일 1건, 20일 5건, 21일 4건, 22일 2건, 24일, 26일, 27일 각각 1건 등입니다. 전북 오리 사육 농가와 전남 순천만에서 검출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20일과 21일에 보도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전국의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의 AI 검출과 고병원성 여부 확인 결과 등과 함께 정부의 대응과 조치를 중심으로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네, 지난달에 정말 어렵게 회복한 AI 청정국 지위를 다시 잃게 돼서 가금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등 가금 산업 전반의 타격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병원성 AI가 재발한 것을 두고 방역 대책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는 어떤지, 또 혹시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으로 언론은 대체적으로 철새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한 곳의 오리 사육 농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이미 60여만 마리의 철새가 우리나라에 왔고 내년 1월까지 130여만 마리가 더 올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언론이 이전보다는 신속히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이동 제한 조치, 소독과 방역을 통해 추가적인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AI 예방의 문제로 올해 초 도입한 가금류 사육 휴지 기제의 한계와 근본적인 방역 시스템의 문제를 꼽아볼 수 있었습니다. 휴지 기제란 AI 바이러스 위험이 큰 지역의 가금류 사육을 일시 중단시키고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전북 고창의 오리 사육 농장이 이 휴지 기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서상희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방역 시스템은 농민의 신고에 의존하는 것으로 선제적인 바이러스 검사와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 가지 우리 언론 보도의 아쉬운 점은 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발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보도준칙 제11조에 따르면 사고 원인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 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 언론이 최대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AI로 인해서 가장 크고 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건 가금류 사육 농가들인데요. 반면에 이런 전염병의 원인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밀집 사육 방식이나 농가의 안일한 방역 의식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농가들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균형감 있게 보도하고 있는지 언론의 보도 경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언론이 AI가 발생한 농가를 마치 우리 사회에 감염을 확산하는 가해자인 것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AI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는 해당 농가가 피해를 입습니다. 농가가 지침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 농가에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첫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가 소속된 회사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 소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농식품부 장관의 발언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가 왜 올해 초 도입한 가금류 사육 휴지기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농가의 입장을 담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의 방역 노력뿐만 아니라 AI가 발생하지 않은 대다수 농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언론은 균형 있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AI가 발생하면 인체 위해 공포로 닭, 오리 소비도 급감합니다. AI 인체 감염 사례도 보고돼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바람직한 보도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우리 언론이 이번 AI를 다루는 바람직한 태도로는 언론 5개 단체가 제정한 재난보도 준칙을 참고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칙에서는 AI 창궐 등 질병 재난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언론이 이를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황 발생 시 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언론은 신속하게 AI 관련 정보를 전하고 있었으며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AI 바이러스 검출과 고병원성 여부를 신속하게 전하였고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와 같은 행동 요령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정보의 보도나 선정적 보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일자 한 언론 보도에서는 중국발 AI 변종 바이러스 확산과 사람 간 감염 위험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보도에서는 유럽에서 온 철새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인체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정적 표현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보도 준칙에 따르면 감정적 표현이란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언론의 기사 제목에는 악몽, 재앙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AI 발생으로 인한 상인들의 심정과 평창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의 확산 방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표현은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허찬행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